노벨문학상하고 콩쿠르상하고 함께 세계 3대 문학상,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커상이라는데 이제 후보로 올랐던 작품이었죠. 박상영 작가님의 연작 소설. 이미 대박이 난 원작을 가지고 성공할 것만 같은 이미 대박 칠 것만 쇼부를 치겠다는 거죠. 이 정년이라는 캐릭터를 보고 했다라는 최고의 싱크로율 아닐까요? 불황이 오면요, 쉽게 말해서 꽂히는 거예요. 한 장르의 한 부류의 작업. 몰빵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가 되고 그러니까 네. 웹툰으로 한번 대박 나고 또 드라마로도 대박 나고 또 영화로 대박 나고 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네. 정년이란 작품과 네. 대도시의 사랑법. 네. 이게 사실 뭐 대도시의 사랑법은 소설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어떤 K 컨텐츠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히트를 치는 게 이젠 정말 점점점 막 시장이 막 커진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K 원작 컨텐츠 열풍,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은 누구인가입니다. 네. K 원작이 폭발하는 이 시대에 어울리는 유신익 그렇죠. 박사님. 선생님 간대 소개 좀. 저는 경제 쪽 이코노미스트 일을 한 20여 년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을 말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드라마 정년이부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되게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1950년대 여성분들로만 이루어진 국극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여성 국극이라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처음 그게 알았죠. 뭔가요? 국극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의 창작 판소리 연극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다 여성이고 네. 그러니까 남자 역할도 여성이 여성이요. 하고 그리고 공연 무대에서 노래는 국악을 쓰는데 우와. 하지만 연극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구조예요. 요게 한 1945년 해방된 다음부터 한 50년대 중반까지 요 10년간은 아주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면서 완전 요 국극의 주인공들이 스타도 되고 우리나라 실제로 있었던. 근데 이게 이제 60년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영화나 가요가 별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좀 잊혀지게 됐던 한 장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패왕별이. 네, 경극은 거꾸로잖아요. 그죠, 다 그죠. 남자만 하는 거죠. 그죠. 직접적인 연호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도 가부키가 발전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본 내에서 한 1900년대 초반에 그냥 일본 여성 배우들을 중심으로 무용극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여성들로만 된 어떤 그런 가곡극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1920, 30년대 때 우리나라는 그냥 사실은 뭐 저작거리에서 장날에 판소리 하던 데서 이제 처음으로 원각사 같은 극장에서 판소리 하는 거로 옮겨오는 단계로 멈춘 거거든요. 근데 해방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뭔가를 누려야 되는데 몇몇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이 경험했었던 무대와 서양식 연극을 우리나라 전통과 섞어서 아주 화려하게 반짝거렸었던 뭐 그런 작품인 거죠. 그 정년이라는 웹툰을 만든 작가님이 그러니까 이 정년이라는 캐릭터를 영화 아가씨의 김태리 씨를 보고 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처음부터 김태리 씨를 모델로 해서 정년을 만들었고 근데 결국에는 김태리 씨가 캐스팅됐으니까 뭐 최고의 싱크로율 아닐까요? 아니 3년인가를 김태리 씨가 준비했다고 그러던데 이거 배우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될 거예요. 왜냐면 도리화가도 사실은 수지 씨가 네. 정말 잘해보려고 열심히 이제 했는데 이게 좀 뜻대로는 좀 잘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어떻게 보면 배우가 직접 노래를 배워서 딱 하는 거여서 이게 반응이 어떨지는 이것까지 잘하면 역시 김태리다. 실제로 정년이 뭐 어떤 모티브가 될 만한 실제 국국을 하셨던 실물 모델이 있으신가요? 이 여러 사람이 있겠는데 이제 뭐 이건 이제 작가의 입장을 제가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그냥 역사적 사실 기반을 얘기한다면 엄춘행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때 국국 스타 거의 그 사람이 다 만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국악을 전공했었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전통적인 서사를 갖고 와서 연극에다 도입한다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뭐 완전히 그 사람 자체가 스타고 그 사람의 극단이 잘 나갔었던. 근데 그분이 뜨니까 그 이후에 김경애라든지 뭐 몇몇 스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50년대 때 정말 잘 나갈 땐 한 3-4명 정도의 그 최고의 국국의 여성 스타들이 있었고 그중에 대박인 건 너무 뜨니까 막 보고 막 완전 빠지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다른 건 아니고 너무 팬심에 기절할 것 같이 오니까 가상이지만
결혼식을 해달라. 그 여자 배우분한테. 여자 배우분하고. 가상 그러니까 남성 역을 맡은 여자 배우분하고 이렇게 결혼을 좀 하는 가상 결혼식 사진을 좀 찍어달라. 와, 해가지고 그 사진이 남아있어요. 아주 네, 광팬이었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년이라는 웹툰을 보고 있으면 꽤 그 당시 자료조사를 좀 잘해서 이 작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생각보다 이게 40, 50년대 때 기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품도 꽤 고증화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서양 역사 속에서도 국극같이 이런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연극단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여성들로만 이뤄진 극단보다 제가 배웠던 거는 옛날 영국에서 이 청교도나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아예 여자들 무대도 못 올라갔었어요. 아예. 그래서 다들 알만한 그 셰익스피어 작품들, 뭐 오텔로 부인 그 형수님이 남자 했고, 그 여자인데 다 남자들 남자 그 배우들이.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여장해가지고. 맞아요. 그거 참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거 아니에요? 파리델리? 그러니까 맞아. 여성이 무대에 못 올라가니까 남성의 미성을 유지한 채로 남자한테 여성의 음역대를 내게 하기 위해서 거세시켜가지고 하는. 그 과거에 이제 국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이 소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사회적 그 부정적인 선입견과 차별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소리를 한다라는 거는 그 전까지는 국악인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쉽게 말하면 기생 출신 아니면은 기생과 거의 비슷한 식으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뭉쳐서 국극이라는 걸 했다라고 제가 불과 1시간 전인가 봤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식의 네. 연구가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실제로 보게 되면 아까 기생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원래 네. 기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생이 창기의 모습도 있지만 예인의 모습이 있어서 조선왕조 내내 어떤 예술가로서의 여성의 지위라는 게 사실은 기생 문화 속에 하나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일제강점기 때도 내려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해방 이 공간에서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여성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게 없진 않았죠.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강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성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서양 영화들을 보면 다 맞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성은 아니더라도 빌리 엘리어트 같은 영화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막 남자가 막 춤을 추니까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는. 근데 그런 거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이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 수 있지? 세상을 감동시킬 무언가 행동을 딱 해내버리면 그게 그런 문화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방되자마자 왜냐면 국극이 제일 처음에 초연된 게 45년 미 군정 장관이나 이승만, 김구 같은 해방 초기 때 초연이 된 거거든요. 식민지가 끝난 상태에서 막 사회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정치적인 관심사에 몰입돼 있었을 때 어쨌든 인간에게 문화적 욕구는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틈에서 우리 여성이 굉장히 독특한 문화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게 국극이고 그 국극이 흥행을 했던 걸 지금 창조적으로 해석을 해서 웹툰과 영화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황진이 같은 경우도 15세기 때 사람이 잘 기억을 해주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50년대, 60년대는 사실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맞아.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은 너무 많았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 눌려진 감정들이 억제됐고 내가 뽐낼 수 있는 재능이 많은데 그게 표출되면서 펑 터지면서 여성분들이 사회적 시스템이나 경제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소득 구조가 어느 정도는 안착이 됐잖아요. 과거 대비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감정의 표출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소비를 하는 거죠. 왜? 내 돈, 내 삶,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왜 팬덤의 주 향유자냐 몇 가지가 제일 첫 번째는 그러니까 좀 더 감정이입이 잘 된다라는 거 여자들이.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건 영화를 보건 그 주인공 캐릭터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여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잘 빠져든다. 그다음에 이 공감이 그 캐릭터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커뮤니티, 자기들끼리도. 이 팬덤이라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팬이 커뮤니티를 이뤄야 되는데 이 안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막 걔 너무 좋지 않아 막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이제 2차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2차 생산. 네, 그러니까 팬픽이라든지 그러니까 팬아트.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 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고 만화도 그리고 이런 작품 활동을 여성에서 훨씬 더 다양하고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팬덤의 주 향유자가 여성들이 되는 거다라는
이 이론이 있어요. 공통점은 남자들이 다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은 뚜렷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카니에 웨스트라고 아시죠? 알죠. 네. 래퍼. 한국에 왔었어요. 카니에가 리스닝 파티 한다고 우리나라 와서 정말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하고 걔 음악을 같이 듣는 거예요. 콘서트가 아니라. 근데 와서 77곡인가 부르고 갔거든요. 떼짱. 떼창이 다른 콘서트와 달라요. 중저음으로 떼창을 해요. 어너더 레벨이에요. 팬들이 다 남자들이요. 제가 아는 그런 떼창이 아니구나. 군가 생각하면 돼요. 정말 중저음으로 떼창이 되는데 진짜? 뭐 워낙 카니에 웨스트라는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자체나 컬러가 이제 젊은 남자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팬덤이 지금은 남자들로도 많이 뻗쳐나가고 있고. 그럼 박사님,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50년대면 53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났고 완전 폐허였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 시절인데 그 시절에 이런 문화 활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근데 제가 이제 봤던 정연이의 어떤 포인트를 보면 사실 이제 주인공이 정말 마당 쓰는 엄마가 야 네가 무슨 음악이야 하면서 막 굉장히 혼나는 맞아. 말도 안 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근데 내가 소리를 내고 창수를 내고 뭔가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감흥을 보이는 그런 장면에서 어라 이게 돼? 라고 하면서 제가 거기서 읽었던 포인트는 극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우리가 힘들었던 세상에서 무언가 이제 좀 나아져야 되고 이제 폐허화된 건물들을 재건을 하고 새롭게 지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제로섬에서 시작을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도 당연히 고통의 억압에 죽음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뇌했던 사람들의 그 감성들이 표출되는 시기에 이 정연이가 또 하나의 그런 표출의 통로로서 하나 이렇게 부각이 됐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거를 경제와 사람으로 풀면은 사실은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톨스토이도 그러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문학이 항상 이제 발달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문학의 산업들을 보면 2차 대전이 있기 전에 이미 산업은 문학사담은 계속 꾸준히 발전을 했죠. 비극도 나오고 희극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콘텐츠도 계속 장르도 나오고 그런데 그 끝단에 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2차 대전 직후에 비평론가들의 비평론이 굉장히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겪은 지금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전쟁 직후의 모습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일 내가 죽을지, 우리의 가족이 죽을지, 내 친구가 죽을지 모르는 상태. 그만큼 날카로워진 감성이 굉장히 극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의 문학은 비평론이 되게 강화가 되고 그 전에 있던 희극과 비극들이 이 비평론에 힘입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레벨업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희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전쟁을 사실 안 겪어가지 듣기만 했지 않습니까? 영화로만 보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 이런 감성이 있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 얘기가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당시 뭐 나왔던 작품들이 무영탑, 호동왕자, 낙랑공주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들으면 그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전래동화에나 나올 법한 뭐 이렇게 뭐 뻔한 얘기인데 그 당시엔 또 그렇게 안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그 전쟁을 겪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에서 유로 갔으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지어내니까 그렇죠. 다 신선하고. 근데 특징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경제와 이런 콘텐츠의 패러다임을 연결을 시켜보면 경제가 좋을 때는 쭉 발전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발전하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그죠? 시장에 전반적인 성장하죠. 발전해요. 근데 불황이 오면요. 쉽게 말해서 꽂히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한 장르의 한 부류의 작업이 몰빵. 몰빵이죠. 몰빵으로. 뭐 예를 들자면 굳이 예를 들자면 주가도 미국 주가만 좋아요. 한국도 좋아지는 산업만 좋아요. 이러잖아요. 그걸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몰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분야만 집중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현상이 그렇죠, 드러난다. 그렇죠. 웹툰이 평소에도 흥행을 하지만 이제 불황일 때는 요 웹툰만 흥행을 더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컨텐츠 문학 소설을 보더라도 2000년 초중반까지는 현장에서 사람과 부대끼고 사람과의 사건 다 그러니까 만나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는데 함께라는 어떤
상징적인 게 있었는데 최근에 그 키워드를 보면 약간은 혼자서 그러니까 흥행하는 웹툰들을 보거나 소설들을 보면 혼자서 뭔가를 이겨내거나 혼자서 극복해낸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혼수하듯이 예, 혼자 보는 거. 예전엔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2000년 초반까지는 기업가가 노동자를 거느리고 노동자들한테 뭔가 새로운 생산해서 만들어서 차익을 낸다는데 이게 금융자본주의화가 미국에서 시행이 되면서 아주 쉽게 말하면 버튼 잘 누르고 버튼 끌어와가지고 돈을 잘 넣을 수 있는 이 손이 이제 발달된 사람이 부를 얻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컨셉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 점점 개인화가 되는 거 맞잖아요. 스티브 잡스, 뭐 빌 게이츠. 미국에서 시작했군요. 저 박사님 혹시 웹툰 같은 거 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태원 클라스 이태원 클라스. 마세로이. 예, 좀 재밌게 봤었고 네네. 최근에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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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강풀님과 같은 동네 살거든요. 아. 저희 동네는 강풀 만화거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뭐 가봤겠습니까? 저희 아들 2명이 강풀 만화거리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 때 거의 막 성지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진짜 만화를 그려낼 때마다 다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영화 중에 흥행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본인이 영화 아예 그 작가가 돼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첨삭을 해서 영상까지 구성을 해서 이번에 성공을 하시죠. 네. 강풀 작가님은 그 웹툰 어떻게 보면 웹툰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가지고 사실은 마블에 필적할 정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맞아. 작품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정말 잘 하는데 강풀 씨의 스토리도 좋지만 그 이 작화의 구성 이게 되게 좋은데 이번에 무빙에서 완전 살렸지.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이걸 완전 살린 것 같아요. 완전 살렸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작자가 참여를 하냐 안 하냐가 맞아.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그 스위트홈인가? 스위트홈. 그것도. 그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차분하신데 고음을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끔찍했는데 나는. 맞아요. OTT에서 봤는데 재미있는데 막 잔인하죠. 근데 저는 거기서 자본주의의 특성이 지금 완전히 금융자본주의화된 특성은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욕망의 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화돼서 내가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되고 그런 부분을 질병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괴물이 됐다라는 그 설정이 저는 그게 너무나 와닿았었고 맞아요. 나중에 너무 싸움 얘기에 몰입이 돼서 이렇게 시작됐다는 사실을 지금 맞아. 그쵸. 그랬지? 맞아.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을 하면서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거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비치는 그 작품성이 그걸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포인트가 있고 맞아. 좀 뻥 뚫리는 게 있고 저도 그걸 보고서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찌 보면 나 포함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렇게 걸어다니는 괴물일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거 좀 재밌어요. 근데 사실 웹툰 정년이에서는 퀴어 캐릭터가 있죠. 같은 여성을 좋아하는 부용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드라마에는 등장을 안 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좀 이슈도 많이 됐고. 정년이하고 허영서, 영서의 라이벌 구도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밝혔는데 웹툰 봐도 그 주제가 생각보다 강렬하게 나타나고 근데 이게 어찌됐건 지금 꽤 이슈가 되니까 조금 주제를 한쪽으로 몰아간 것 같고 작품에서는 조금 그 방향을 좀 한정화시키지 않았을까? 연출자분이 어디에 이제 좀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작에 충실할 수도 있지만 그랬다가는 자칫 이제 다른 엉뚱한 게 좀 화제가 돼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묻힐까?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부분에 나는 중점을 두고 이 주인공과 라이벌의 대결 구도로 가겠다. 뭐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웹툰 100편이 넘더라고요. 되게 그걸 갖다 이렇게 근데 축약해서 이거 만든 줄이니까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저도 좀 들어요. 아니 근데 미국은 나도 옛날 기사에서 봤는데 뜨는 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던데. 미국은 뭐 예전부터 저는 캘리포니아 사람이니까 예전부터 어느 정도 개방돼 있었고 동성애 결혼 합법이고 그 흔한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고향인데 샌호세 흔히 볼 수 있는 동성애 그 유명한 그 타운 샌프란시스코 안에 타운도 있고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딱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옆집에 사는 전문직 혹은 좀 돈 좀 많은
게이 커플이 항상 나와요. 거의. 아메리칸 뷰티. 아메리칸 뷰티에서도 옆집에 변호사였나? 일단 달리기 네. 커플 하는 맨날. 그런 이러면서 식으로 묘사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퀴어 문화가 좀 점점 대중화가 돼가고 있는데 그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원래 소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노벨 문학상하고 콩쿠르상하고 함께 세계 3대 문학상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커상이라는데 이제 후보로 올랐던 작품이었죠. 박상영 작가님의 연작 소설, 맞아. 단편 소설 그 중에 이제 제이라는 편이 이제 영화화되고 또 드라마화도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극장 가득 찼어요. 토요일 날 용산에. 얘기는 대충 듣고 동거에 대한 얘기 그 듣고 보러 갔어요. 그래서 동거 남자 여자 동거해요. 근데 갈수록 그 내용이 흥미해지지 뭐 하고 제가 보기에 영화도 그냥 게이인데 커밍아웃 못하고 엄마한테도 못하고 여자랑 같이 동거하는 그 게이 남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사실 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초창기 퀴어 문학이라는 것은 억압성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 이렇게 바라본다에 대한 그 어떤 고발성 성격이 강했다라면 이 작품에도 이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제 박상영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요 작가 세대가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건 그들의 일상성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사는 어떤 일상성을 묘사한다는 데서 좀 차별점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 80년대 때 이문열의 어떤 젊은 날의 조상, 90년대 때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어떤 이런 20대가 겪는 곤란과 고통 이게 또 이렇게 현재화로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 지점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표현이 잘 됐기 때문에 그 당시 화제가 됐었고 네. 그것도 이제 미디어 작품으로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꽤 나름 화제가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K 뭐 웹소설, 웹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의 문제거든요. K 웨이브에 묻혀서 가는 것들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하나의 어떤 장르로서 정착을 할 것인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느끼고 고통받고 감성의 선들이 되게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으로 표현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둔감한 다른 나라의 분들이 감히 터치 못하는 부분까지 터치를 하고 예를 들면 음색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이 맺혀 있는 모습. 감정에 관해서 우리가 강하지. 그렇죠. 이런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여기 K 콘텐츠에서도 약간은 조금 자본주의화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대박이 난 원작을 가지고 웹툰하든 아니면 웹툰이 대박이 나면 그걸 이제 영화화하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버튼 누리는 미국식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가 여기도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할 것만 같은 이미 대박 칠 것만 쇼부를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한국 영화가 좀 겪고 있는 곤란하고 좀 비슷하네. 네네네네. 박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에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문화, 기류 이 어떻게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지 이런 거를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사실은 금융도 알고 보면 사람이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어떤 감성에 빠져 있는지를 아는 좀 본원적인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참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